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 중이던 한 일본인 남성이 생일을 맞은 딸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던 중 뜻밖의 참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쫓던 그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일본 도쿄 종합상사에서 자동차 수입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카이 유토입니다. 올해 나이 41로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죠.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됐어요. 유토 씨, 축하합니다. 상하이 지사로 발령받으셨네요.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 미호와 10살 딸 유이를 데리고 낯선 땅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승진이었고 거절할 수는 없었죠.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넓은 도로와 높은 빌딩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한 모습에 놀랐어요. 특히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차도 많았지만 중국 브랜드와 유럽 차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죠.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야 할 것 같아요. 아내 미호가 새 아파트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대중교통만으로는 유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기에 불편했으니까요. 어떤 차가 좋을까? 제가 물었죠. 미호는 노트북을 열더니 현대차 웹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한국 차가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기차는 기술이 좋다던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대차? 난 못 믿어. 디자인만 좋고 안전은 모르지. 하지만 요즘 평가가 정말 좋다던데. 미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일본 차가 최고야.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요즘 핫한 샤오미 차를 살 거야.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 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오래 살아온 일본인이었죠.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추천해줄 만한 브랜드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에선 중국차 타야지요. 샤오미 SU7이 요즘 대세예요. 테슬라보다 나은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랍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중국차를 타면 애국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 현지인들과 어울리기 좋아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상하이에서 3년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했죠. 주말, 저는 가족과 함께 샤오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SU7이 눈에 들어왔어요. 테슬라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이 차 멋있어요. 유이가 차 주변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죠. 미호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좋을까? 한국 차도 한번 보는 게. 괜찮아. 내가 자동차 전문가잖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몰랐습니다. 판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최신 AI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효율도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고까지 2주, 그 시간 동안 저는 새 차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유이는 매일 차 언제 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곧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저에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습니다. 유이의 10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미호는 유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준비했고 저는 특별한 선물로 인형을 샀어요. 전날 퇴근길에 유이가 전시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유이 생일 축하해. 아침 식탁에서 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기억 속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죠. 미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새 차로 교회 드라이브 어때요? 유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네. 마침 차도 받은 지 일주일 됐으니 긴 드라이브 한번 해볼 때가 됐어.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키를 손에 쥐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후 2시, 저희 가족은 상하이 외곽으로 향했어요. 유이는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미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유이의 모습을 지켜봤죠. 차 안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아빠, 이 차 정말 좋아요. 소리도 안 나고 빨라요. 유이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렇지. 아빠가 고른 차니까 당연히 좋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교통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계는 천천히 올라갔고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차량은 부드럽게 달렸고 배터리 잔량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속도계는 미친 듯이 올라갔고 핸들은 제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뭐지? 당황한 저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공포가 제 전신을 뒤덮었어요. 유토, 어떻게 된 거예요? 미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유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급발진이 시작됐습니다. 속도계는 140km, 160km로 치솟았어요. 제 발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앞쪽에 공사 구간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저희를 향해 다가왔어요. 핸들을 돌려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차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돌진했어요. 잡아! 저는 미호와 유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충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음,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가 뒤섞였어요. 에어백이 터졌고 저는 강한 충격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길이 엔진룸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끼어서 풀리지 않았어요. 미호, 유이. 고개를 돌려 뒤를 봤지만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망가진 듯 했어요. 창문을 깨려고 했지만 너무 단단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 창문을 깨고 저를 끌어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반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와 딸이 아직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미 불길은 차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불을 끄려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미호와 유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불은 잡혔지만 차는 완전히 전소했어요. 의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호와 유이는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사망했다고요.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 차, 제가 내린 결정이 가족을 앗아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대차를 무시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퇴원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샤오미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죠. 사카이 씨,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샤오미 고객 상담실 담당자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 과실로 판단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운전자 과실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제어되지 않았다고요. 사카이 씨, 데이터에 따르면 안전모드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사용 설명서 47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기능은 항상 활성화해 두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478페이지요? 누가 500페이지가 넘는 설명서를 전부 읽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요한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께서 설명서를 읽지 않으신 것은 저희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어요. 놀랍게도 유사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회사와 합의했거나 소송에서 패배했더군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용자가 알아서 관리해야지.
첨단 기술은 사용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같은 논조였어요. 마치 제 가족의 죽음이 제 무지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회사에 복귀한 첫날,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유토 씨, 안타깝지만 회사에서도 이 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샤오미는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사입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른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겁니까? 부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을 일찍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하이 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도 회사의 지지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차량 매뉴얼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478페이지에 안전모드 관련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기능인지는 어디에도 강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의 자동차 안전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카이 씨, 안타깝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량이 이미 전소되었고 블랙박스 데이터도 회사 측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절대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건가요? 법정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승산은 매우 낮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는. 그는 말을 아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호와 유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무도 듣지 않는 방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 회사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의 일본 본사 복귀를 검토 중입니다. 겉으로는 배려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저를 내보내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직장, 그리고 희망까지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원할 단서가 곧 나타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이틀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샤오미 SU7의 급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도어 잠금 오류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거다. 새벽 3시, 작은 중국 커뮤니티에서 전기차 사고 피해자 모임이라는 포럼을 발견했어요. 가입 신청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인 메시지와 함께 그룹 채팅방 초대가 왔죠. 채팅방에는 약 50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일부는 외국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사연을 타이핑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일본인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몇 시간 후 한 회원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펑화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성이었어요. 사카이 씨,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저도 3개월 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살아남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바로 화상 대화를 요청했어요. 화면 속 리펑화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도 급발진으로 벽에 부딪혔어요. 차는 전소됐지만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리펑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리펑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녀가 공유한 화면에는 차 내부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리펑화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급가속했어요.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셨나요? 충돌 2초 전에 도어락이 자동으로 해제됐습니다. 리펑화가 영상을 일시 정지하며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차량 도어가 충돌 직전에 자동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충돌 후 화재가 시작됐을 때 리펑화는 그 열린 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차를 타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였어요.
리펑화의 대답에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한국차였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호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차가 안전하다던데. 네, 사고 후에 알게 됐어요. 현대차는 충돌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 사고 직전에 자동으로 도어락을 해제한대요. 그리고 배터리도 특수 설계되어 화재가 천천히 번진다고 하더군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제가 미호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제 오만함이 없었다면 지금쯤 유이와 미호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파고들었어요. 리펑화 씨, 혹시 그 차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리펑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사고 후 현대차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많이 조사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차 본사와 연구소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가슴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리펑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현대차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통화가 끝난 후 리펑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주에 한국 남양연구소 견학이 가능하대요. 특별히 당신의 사연을 들었을 때 협조하겠다고 하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직 슬픔은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방향이 생겼어요. 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사에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장님은 별다른 말 없이 승인해 주었어요. 아마도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게 회사에도 편할 테니까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미호, 유이, 내가 진실을 찾아올게. 기다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미호가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나라였어요. 우리는 언젠가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오려고 계획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혼자, 그것도 가족을 잃은 후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는 친절했고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대화를 이어갈 기분은 아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국은 어떤 곳일까? 문득 미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몇 달 전 상하이로 발령받기 전 미호가 물었던 말입니다. 글쎄,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음식이 매콤하고. 당시 저는 무심코 대답했었죠. 미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미호가 여기서 뭘 보고 싶어 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양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차를 고르던 날의 대화였습니다. 유토, 나는 한국차 타보고 싶어. 미호가 말했었죠. 요즘 안전성 평가가 정말 좋대. 특히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마음에 들어. 그때 제가 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 건 감성팔이지. 일본 기술이 최고야. 굳이 그렇게까지 안전에 집착할 필요 없어.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안전에 집착이라니. 그 집착이 제 가족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동차 전문가라는 제 자존심이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했던 걸까요? 그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기도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호는 항상 저보다 더 섬세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을 무시한 대가를 저는 평생 치러야 할 겁니다. 사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멀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리펑화가 소개해준 담당자 김준호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진중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사카이 씨, 멀리서 오셨네요. 리펑화 씨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김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는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죠.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는 길, 저는 사방에 전시된 차량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붉은색 아이오닉 5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펑화가 탔던 그 차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차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오닉 5입니다. 리펑화 씨가 탔던 차죠. 오늘은 이 차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저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안전 테스트 영상과 차량 구조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충돌 테스트였어요. 차량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도어가 자동으로 약간 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에어백이 전개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것이 우리 회사의 충돌 감지 자동 도어 개방 시스템입니다. 충돌 직전에 문이 살짝 열려 충격 후에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이 차를 탔다면 미호와 유이는 이 기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배터리 화재 분리 시스템이 시연됐어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차량 실내로 번지기까지 최소 3분의 시간을 버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개발 초기부터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배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가 탈출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김준호의 말에 머릿속에서 미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마음에 들어.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김준호 씨, 만약 제가 이 차를 탔다면 제 가족은 살았을까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사카이 씨, 모든 사고는 다릅니다. 그 어떤 차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이라면 최소한 탈출할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오만함과 편견이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생각에 심장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 씨는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방문객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저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준 것이죠. 사카이 씨, 이곳은 우리의 안전 테스트 센터입니다. 거대한 충돌 테스트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실제 크기의 차량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차이는 무엇을 위한 테스트인가에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저를 작은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각 화면에는 다양한 충돌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김준호가 가리킨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앙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아이오닉 5가 고속으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호흡이 가빠졌어요. 그 영상은 너무나 제 사고와 비슷했거든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잘 보세요. 김준호가 말했어요. 영상을 슬로 모션으로 재생했습니다. 충돌 직전 차량의 모든 도어가 약간 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충돌 후 자동 개방 장치입니다. AI가 불가피한 충돌을 감지하면 충돌 직전에 도어록을 자동으로 해제하고 문을 약간 열어둡니다. 충격으로 차체가 변형되더라도 탑승자가 탈출할 수 있도록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있었군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9년부터 모든 현대기아 전기차에 기본 탑재된 기술입니다. 배터리 화재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에 우리는 탑승자 탈출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배터리 테스트 센터였어요. 거대한 실험실에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배터리 화재 분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특수 설계된 방화벽이 실내로 불이 번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 시 30초 내에 실내까지 화염이 번지지만 우리 시스템은 최소 3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3분 그 시간이면 유이와 미호도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여러 사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독일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입니다. 아이오닉5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지만 5명의 탑승자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심하게 파손된 차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어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차가 전소되기 전 탑승자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지난 4년간 최소 238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저를 한 연구원의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연구원은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이분은 박종호 박사님입니다. 충돌 후 도어 개방 시스템의 주요 개발자이시죠. 박종호 박사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카이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 박사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20년 전 제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계보다 생명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이 아닌 생명을 우선하는 철학.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는 길,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면에서 완전히 변화했어요. 편견과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 겸손함과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배웅하고 일이 있어 먼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연구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사고 현장처럼 말이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미호와 유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호는 언제나 그랬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유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넌 항상 옳았어. 그날의 대화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호가 한국차를 추천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그녀의 직감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 오만함이 지금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한국차를 믿어볼 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냥 한 번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벤치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는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벤치에서 일어나 연구소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입구 앞에는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크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로고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한국 제품을 무시했던 일본인. 자동차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자만심 강한 남자. 그런 제가 이제 이 로고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로고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오만함에 대한 사죄였고 미호와 유이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잘못했어. 아무도 듣지 않는 고백이었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멀리서 김준호가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 오랜 역사적 앙금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슬픔과 그것을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의 연민만이 있었어요. 김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사카이 씨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는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현대차의 안전 철학을 담은 책자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받아든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 정말 기술보다 생명이 먼저인가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김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모든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풍경이었어요. 눈물이 마른 제 얼굴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미호와 유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미호와 유이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옳은 길을 찾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은 같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도쿄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본사로 출근하는 첫날 모두가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상담했습니다. 유토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분간은 부담 없는 업무를 맡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기존 전기차 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음 날 열린 해외 신차 라인업 회의.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다음 분기 일본 시장에 도입할 해외 전기차 브랜드로 현대와 기아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차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자는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카이 과장님, 그건 좀. 하라다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차요? 그건 무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제 의견을 밝히는 순간이었죠. 저는 상하이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충돌 후 도어 자동 개방 시스템, 배터리 분리 소화 시스템 등 탑승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프로젝터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 테스트 결과, 배터리 안전 기술, 그리고 실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례들이었죠. 특히 이 기술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탈출 시간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죠.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토 씨, 개인적인 경험이 회사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씀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지난 5년간 글로벌 자동차 안전평가에서 현대기아차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죠. 실무진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일본 내 20대에서 40대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유토 씨, 당신의 제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부장님, 저는 그의 말을 정중히 끊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영향을 주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비즈니스적 판단입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차라면 그게 어디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국 차였어요.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다음 경영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릅니다. 어떤 작은 선택이 생명을 구할 수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녁,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호와 유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이 우리처럼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옳은 결정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나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